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울한 이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만 2년이 다 되어가죠. 이제 2년차가 끝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2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정리하면서 아니 대반격이란 걸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냐 라는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서 예정된 실패였다. 대반격이라는 것은 없었다. 라는 주제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군도 사실은 뭐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그런데 지는 싸움만 달려드는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너 뭐 트럼프 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이 정상에서 벗어난 이런 돌발 발언, 행동 많이 하지만 최소한 대러시아 전략, 대중국 전략, 중동 전략 이런 건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자, 병법이 어떻습니까? 부전이 구린 지병, 선지선자야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최선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군비 증강을 해줬어요.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지스 어쇼를 갖다 놓고 폴란드 쪽으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INF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해버려서 러시아를 완전히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시엘가스를 아주 많이 파내면서 러시아의 주 재정 품목이었던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을 확 떨어뜨려서 러시아의 체력을 완전히 그냥 내려앉혀버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를 내려앉히던 게 트럼프 시대였는데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야, 시엘가스 이거 환경에 별로 안 좋잖아.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해야지 하면서 1년 동안 석유 가격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을 폭등을 시켜줘서 러시아의 체력을 전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버렸죠. 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벌어진 19세기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주묵구구식의 그런 전쟁이었는데 뭐 그래도 한 1년 동안은 이 주묵구구식의 전쟁이 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돌이켜보면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효과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얻어 걸렸느냐? 러시아가 워낙 바보니까 저런 바보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이 사진은 전쟁 초반에 미국이 이 제벌린 같은 이런 대전차 무기를 긴급 공수해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잘로즈니 총참모장이 11월 1일 날 왜 지금 대반격 안 됐냐? 이런 그 비난이 나오니까 이코노미스트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판단 착오했다.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소모전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러시아는 최소 15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다른 나라였다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할 수준이었지만 크렘린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없는 카드가 있었다. 막대한 병력 동원이 그것이다. 그래서 개전 이후에 15만 명의 전사자를 냈는데 러시아군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러면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자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정권이 휘청휘청하고 이렇게 돼서 긴급하게 이제 휴전 협상이 나오고 이럴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냥 끊임없이 동원하더라. 그래서 그게 판단 착오였다 라고 했는데 자 21세기 전쟁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비전, 효과 기반 작전, 4세대 전쟁, 사이버전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 그냥 오직 19세기 참호전, 그냥 끊임없는 소모전만 서로 간에 해댔으니 이게 그 소모전을 하면 결국은 인구가 많고 세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만 방향 설정이 잘못됐냐?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미국과 나토도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정된 실패다라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지원 전략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구마구 밀고 들어오니까
이 방어 국민의 처음에 이제 방어죠. 방어 국민에서는 일단 소모성 무기, 뭐 제벌린이다, 스팅어다 이런 거 막 지원해 줘야 되죠. 그거 가지고 러시아 전차를 막아내야 되고 러시아 공격 헬기, 러시아 전투기들 막아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면서 반격 전략을 수립해야 되죠. 계속 뭐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어느 시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는 반격해야 된다. 자, 그렇게 반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작전을 구사해야지. 그러면은 반격용 부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방으로 불러서 큰 규모의 부대를 만들어야 되죠. 사단급, 군단급 부대를 편성해서 사단급, 군단급별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서 감시정찰 전력, 왜? 지금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가서 감시정찰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곽에서 지금 조기 경보기나 정찰 위성을 보고 지원해주는 이 정도 수준뿐인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감시정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죠. 왜? 전쟁이 어차피 1년, 2년 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공전력, 그리고 포병 화력, 그리고 기동전력,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번에 해줘야 되고 그걸 운용하는 계획과 준비를 이 방어국민에서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방어국민에서는 소모성 무기 지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 공세 전환하자. 이때 이제 전차 야포 지원하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전차 야포 지원 다 끝나고 나서 전투기 공급 추진. 사실 우크라이나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5월부터 F-16 전투기 좀 다오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줬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줄 거 그때 좀 주지. 그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한꺼번에 안 준 겁니다. 전차 좀 다오 했는데도 M1, A1 안 줘 하다가 이번 가을에야 주고 1년을 안 주고 버텼죠.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어차피 줄 것을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세 전환할 때, 그 다음 또 단계를 준비해야 되죠. 군사적 자립을 지원해야 되죠.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협상 준비, 전략 자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재발 방지 장치를 구축해야 되죠.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야, 저 방어니까 소모성 무기 주자.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좀 역전하고 있네. 그럼 공격하자. 자, 그럼 공격 무기 줘. 야, 전차, 그냥 T-72 이 정도만 주고, M1 이런 거 주면 안 되지. 좀 이 T-72 다 모자라네. 좀 그럼 M1 주자. 전투기 안 돼. 전투기 지금 다 떨어지고 이제 좀 주자. 이렇게 나오니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나토가 그러면 적게 줬냐? 정말 많이 줬어요. 이 동맹국의 인벤터리 그냥 탈탈 털어서 줬습니다. 전차 M55부터 T-72, PT-91, 레오파르트 1, 2, 챌린저, 에이브람스 등등 다 해서 전차를 무려 923대나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줬죠. 장갑차 M랩 1830대까지 포함해서 전투장갑차, 수송장갑차 다 해서 장갑차 4000대 넘게 줬어요. 포 790대 이상 들어갔어요.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 MLRS 등등 다 해서 181대 이상이 들어갔어요. 거의 규모 세계 랭킹 12에서 15위권 정도 되는 군사력 전력을 한 번에 그냥 다 준 겁니다. 유럽 어느 나라도 지금 이 정도 지상군 없죠. 이걸 그냥 뭐 다 틀어서 줬는데 이거 지금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이런 수많은 무기체계 중에서 저는 항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진,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매일 동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보는데 한 번도 못 본 무기체계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설정샷만 찍고 전투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설정샷조차도 없는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갔냐? 혹시 어디에 그냥 팔아먹었나? 제벌린 이런 것들 그렇게 많이 줬는데 뭐 암시장에 흘러다닌다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부패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거 혹시 해먹은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의심도 나올 정도로 도대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소수밖에 없다. M랩 1830대나 줬는데 우크라이나 관련 전투 사진,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 M랩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판 피그만 침공입니다. 피그만 침공이 뭐냐? 쿠바 혁명이 발생하고 쿠바에서 난민들이 많이 넘어왔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플로리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CIA가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시 예단급 부대를 만들어서 쿠바에 상륙해서 쿠바 이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어버릴 이 작전을 세웠죠.
근데 이 쿠바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이 CIA하고 뭐 하니까 어깨에 이제 뭔가 힘이 팍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낮에 또 주중에 훈련하다가 주말에 플로리다 시내로 술 마시러 나온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CIA하고 지금 뭐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말이야 저 어디 들어가서 언제쯤 피그만이라는데 저쪽으로 우리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떠들어 버린 거죠. 이 지적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서 쿠바, 소련이 그걸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그만으로 침공에 들어온 걸 그냥 다 잡아버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대반격이란 걸 할 것 같으면 언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야 되는데 저만 해도 아주 오랫동안 6월 초에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 자포리자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 말은 저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았다 그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당연히 그게 준비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대반격이라고 하면 이걸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독일 숄츠, 야, 전투기하고 미사일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냐? 그런 건 주지 말자. 바이든, 기갑, 포병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 무슨 전투기, 뭐 미사일 말이 돼? 근데 지금 미사일 다 줬죠. 전투기 지금 주죠. 이걸 처음부터 줬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태풍처럼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희망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하도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젤렌스키는 대공세 시작되면 그냥 올해 그냥 바로 승전이다. 이렇게 분위기 풍겼죠. 그런데 나토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군사 자문을 해줄 의지가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뭐 이렇게 AP4 같은 이 대전차무기 소화기 이런 거나 그냥 쓰는 사용법이나 가르쳐주고 영국에서 참호전 하는 거 지금 사진이에요. 교육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에게. 전차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뭐 전차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몇 대 갖다 놓고 소대급 작전하는 거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반격이란 걸 하려면은 사단급, 군단급 부대를 만들어서 기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군 한미연합 훈련하면 군단급 FTX 하죠. 군단급 기동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군단이라는 거 본 적도 없고 훈련도 해본 적도 없는데 군단급 작전해 라고 하니까 뭐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소부대 전술 훈련만 했는데 영국으로 가서 폴란드로 가서 독일로 가서 전부 소규모 부대, 소부대 전술 훈련만 한 거예요. 그런 우크라이나 군에게 현이들 군단급 작전 해야 돼 라고 하니 됩니까? 미국은 또 군단급 지휘 훈련을 해줄 능력이 됐냐? 안 되죠. 미국도 이제서야 이 군단 사단급 대규모 군사력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 2023년도에 자기들의 육군 FM을 군단급 사단급 작전으로 바꿀 것을 여기다가 명시했어요. 작년까지는 여단급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의 계획 아래 20년 동안 여단급 전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 중에서 군단급 또 사단급 작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왜? 유럽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에 군단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군사력 다 쪼그라들었는데 대한민국만 있죠. 대한민국에서 군사 자문단 가서 군단급, 사단급 좀 가르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계획만 들어도 정말 웅장했던 대반격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본 반격군단이죠. 이게 지금 10군단, 새로 만든 10군단, 반격군단이라고 하는 그 10군단의 편제표인데 이 편제표를 지금 보면 참 황당해요. 왜냐? 여기에 군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9개 전투 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군대 다 갔다 왔으니까 군단 직할 포병이 있고 군단 직할 공병부대 있고 공병여단 있죠. 군단 직할 통신 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군단 직할 군수지원여단 다 있죠. 우리는 군단 아래 사단 여기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단 직할 부대 다 있어. 사단 직할 부대 다 있어. 우리는 알아요. 왜? 그냥 우린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어로 땡큐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어로 미안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몰라요. 왜? 안 배웠으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군단 직할
특공부대, 군단직할 공병부대, 군단직할 방공부대, 군단직할 전차부대, 군단직할 뭐 군수지원부대, 통신부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안 배웠으니까. 그냥 군단장 있고 그 밑에 대령 예단장들만 잔뜩 해서 전투부대만 만들어 놓고 들어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상상 초월 개판인 러시아군의 실책과 마비전 전략이 만든 초반 승기. 그래서 분위기 좋았어요. 야, 러시아군 뭐 이래? 작년에 그랬었죠.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세베로도네츠크라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한 2만 명 희생을 당했죠. 그때 야, 러시아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공방전. 아니, 바흐무트라는 도시 하나를 가지고 5만 명이 러시아군 죽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희한하죠. 완전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휘청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1차 반격작戦들어가서 하르키우 역습. 여기 93, 92 기계화회단, 2개 기계화회단이 하르키우라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를 탈환하기 위해서 쳤는데 그냥 러시아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르키우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추이브, 포이전 들어갔는데 뭐 이지움 이런 것들 그냥 에워쌌더니 다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이브 회복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리만, 여기에 또 치러 들어갔더니 러시아군이 하루에 80km를 도망가 버렸어요. 와, 뭐 이래. 그리고 드네프르강 북쪽 헤르손 이 지역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 다 가버렸어요. 강 건너 도망 다 내려갔죠. 그래서 이야, 얘들 이거 뭐 그냥 대공세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니 이제 정말 서방제 무기 확 받아서 대공세하면 그냥 와르르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받고, 그 하이마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후방에 여기 이제 뭐 번쩍번쩍 하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후방에 군수기지, 또 훈련소, 이런 집결기지, 보급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한 겁니다. 탄약고 타격하고 뭐 이러니까 러시아군이 후방 이 동맥이 잘리는 그야말로 마비전을 당해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러시아군이 작년 여름 이후로 와르르 무너졌었죠. 그러니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정말 다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때 바그너그로의 프리고진이 야, 이러다가 전쟁 진다, 참호 만들어야 돼 라고 작년 가을부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올해 대공세라고 시작했는데, 아니 대공세 보니까 아니 대공세 같으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포병으로 때리기만 하는 겁니다. 왜? 서방에서 자꾸 포탄 주니까 아니 뭐 겁나게 오면 나 죽을 건데 저기 들어가면 저기 왜 들어가? 포병으로 그냥 때리자.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보병이 정리만 좀 하자. 아니 지들이 미국입니까? 그래서 들어가진 않고 포병만 계속 잼만 날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6개월간 대반격, 올해 초부터 우리 대반격 할 거야. 라스푸티자 끝나면 대반격 할 거야. 또 라스푸티자 끝났는데 또 대반격 안 해요. 자, 서방으로부터 무기 다 들어오면 그때 대반격 할 거야. 군단 편성해서 또 대반격 할 거야. 계속 대반격을 예고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프리고진이 동부전선에 바그너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죠. 또 수로비킨이 자포리자 전선에 수로비킨 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첫째, 여기 대전차 참호 도랑입니다. 그래서 전차가 들어오다 확 빠지는 거. 둘째, 용치 대전차 장애물이죠. 이런 거 만들고. 셋째, 참호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방어선을 깊게 구축한 거예요. 뭐 그러면 이거 안 됩니까? 이제 지뢰 다 깔고.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벤 호지스 전 유럽 육군 사령관인데 미군이죠. 지금은 예비역입니다.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사 고문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언론에서 질문합니다. 왜 잘 안 되냐? 라고 질문하니, 자,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치밀하기 때문에 공세에서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방어선의 취약점을 찾고 있다. 취약점이 발견되는 즉시 두세 개 전차 예단을 집중해 돌파에 나설 것이다. 자, 이게 정상이에요. 군단급 작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단급 작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군단급 작전을 아무리 이 벤 호지스 장군이 자문을 해줘도 뭐 해봤어야 말이죠. 겁이 나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정찰하고 방어선의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취약한 데 없어도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데를 찾죠. 거기에 탐색전을 일단 벌여봅니다. 잽 날려보죠. 그리고 되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집중 포격을 가해요. 그런데 여기로 들어올 것 같으면 방어 병력이 확 몰릴 테니까 전 전선에서 집중 포격을 가해요. 그러면서 집중 포격 가하면 러시아군이 또 포병 사격, 반격전에 나서죠. 그걸 또 대화력전에서 대규모 대화력전에서 러시아군 포병을 침묵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러시아 포병이 좀 잦아들면 그때부터 두세 개 전차회단을 집중해 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세 개 전차회단을 집중해서 고속 돌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개 전차회단 같으면 뭐 우리 편제로 치면 한 6개에서 8개 전차대대 아닙니까? 그래서 1대대 전멸하고 2대대 전멸하고 3대대 반파되고 이렇게 소모가 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뚫리면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 장갑차 부대가 들어가서 참호를 에워싸죠. 그리고는 지휘부하고 참호에 나가 있는 이 방어 병력들하고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지휘부하고 통신 안 되는 방어 병력 다 항복이죠. 무슨 뭐 끝까지 소총 들고 싸웁니까? 다 항복이지.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방어선 그렇게 뚫으면 다시 2차 방어선에 또 정찰 취약점 파악해서 또 잽 날려보고 오케이 여기다 하면 여기다가도 화력전 그리고 전차 또 집어넣고 기계화부대 집어넣고 전구 확대하고 또 3차 방어선 나타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한 겁니다. 왜? 사단급, 군단급 부대가 아니고 사단급 같으면 사단장 밑에 3개 여단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 1차 방어선 돌파하는데 1여단 이거 전멸할 각오한다 라고 하고는 1차 방어선에 1여단이 두드려 부수면서 이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여단이 온전히 돌파를 하고 2차 방어선은 2여단 내가 소모한다 라고 생각하고 2차 방어선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여단장 대령 하나에 대대 몇 개 있으니까 나 이거 대대 다 사라지면 나는 뭐 하지? 안 되는 겁니다. 다 따로 독립돼 있으니 부대가 작으니까 조금만 희생이 돼도 뭐야 내 거 없잖아. 자 이렇게 되는데 사단장 또 그 사단 3개 4개를 담당하는 군단장 봤을 때 자 1차 방어선 돌파하는데 사단 하나 각오한다. 없애는 각오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지금도 안 하고 끝까지 안 한 겁니다. 자, 군단급 정신돌파 그게 뭔데? 일선 지휘관들 정말 무능과 새가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오레오브 축선에서 보면 한 군데만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군데로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도 때리고 완전히 그냥 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6.25 때처럼 쭉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 핵심 지역으로 충격력이 있습니까? 분산돼 버리죠. 완전히 한 지역으로 충격력을 꽉 줘서 쑥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쑥 치고 들어가니 다 막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군단급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군단급 작전 한 번도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중대급으로만 찔끔찔끔 한 겁니다. 스웨덴에서 준 스트리스방 전차예요. 정말 멋있게 생겼죠. 이거 설정차만 맨날 찍고 전선에 투입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이 전차들 다 어디 갔는지 희한하죠. 이 전쟁통에도 기승을 부렸던 극심한 부정부패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입니다. 10월 3일 CNN과 로이터가 등 완전히 그냥 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일단 미 정부는 젤렌스키 정권이 부패했다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대상이죠. 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이 젤렌스키 이 정권이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트럼프는 밝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대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좋게 보지 않는 반대 세력이 있으니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정권이 부패했다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미 정부가. 그래서 애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자,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반부패, 재정 투명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특수검찰청 강화, 국영기업 감독기구 독립성 제고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반부패 시행 법안을 제시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시부패를 국가반역죄로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달 국방장관과 국방차관 6명을 전격 경질했다.
국방장관 부패 때문에 교체하겠다는 올 초부터 나왔었는데 결국은 안 하다가 9월 달에 바꿨어요. 국방차관 6명 한꺼번에 경질했으니 이게 전쟁 한참 중에 얼마나 부패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계속 뭐 제가 방송 중에도 유럽에서 부패 문제 제기했다, 어디서 제기했다 하는 거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부패가 많았다. 월남처럼 이 미군이 어마어마한 물자 대주니 그냥 전쟁 길게 가지고 가서 계속 이 물자 지원 받으면서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스위스은행에 갖다 놓고 어디에 갖다 놓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 정도로 부패라는 이야기가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잘로즈니 총참모장과 제렌스키 대통령이 서로 간에 지금 욕하면서 권력 투쟁하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실현된 바 없는 대반격. 대반격이라고 하면 군단급으로 확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대반격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반격 실패했냐라고 반문을 많이 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패 안 했어요. 왜? 대반격이란 걸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잼만 계속 날리다가 세월만 보내고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 보내서 터져버려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잼만 날리면서 포탄 지원받고 돈 지원받고 포탄 지원받고 돈 지원받고 해서 길게 끌어가서 호주머니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냐.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으로 분위기 확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대반격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못 이긴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정말 암울하죠. 그런데 뭔가 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가 이기는 거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